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이아리라고 합니다. 오늘 숙명인문학연구소 공감인문학센터 강좌로 어멈과 식모, 일하는 여성을 둘러싼 새로운 역사 읽기라는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을 둘러싼 새로운 역사 읽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일하는 여성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나 볼 수 있죠. 사실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언제나 여성들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이상의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아마 여성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그 노동을 주로 수행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어멈과 식모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특히나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기하는 질문은 가사노동은 왜 여성의 일이 되었을까? 혹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무급의 주부노동으로 수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라는 점들입니다.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역사적인 궤적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의 내용은 여성의 일이 노동이 될 때 가사노동, 식모의 탄생이라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식모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통해서 앞에 가사노동이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는가에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노동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노동이라는 말을 생각을 할 때는 흔히 이 집 밖에서 수행되는 생산노동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에 와서 직주 분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죠. 직주 분리라는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집 밖의 노동, 즉 일터와 집안의 휴식 공간 혹은 주거 공간, 가정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밖의 집 밖의 노동 공간과 이제 집안의 휴식 공간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노동이라는 말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노동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집 밖의 생산 노동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것은 흔히 근대에 들어와서 직주분리가 발생했다고 설명이 되는데요. 직주분리라는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집 밖의 노동공간, 즉 일터와 집안의 휴식공간 혹은 주거공간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개념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집 밖의 공간이 항상 노동의 공간이고 집안의 공간은 항상 휴식 공간이기만 할까요? 이런 통념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집 밖의 노동, 일터의 노동이자 생산 노동을 강조하기 시작한 논의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상가들이 이것을 강조해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자유시장주의 경제를 강조했던 애덤 스미스와 같은 경우도 집 밖의 생산 노동을 나라의 부력의 원천으로서 강조한 바가 있었지만, 특히 이 생산노동에 대한 관념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19세기의 카를 마르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서 노동과 노동 가치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는 표준적인 인간을 생산자로서의 노동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의 사회주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이란 생산자로서의 노동자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은 생산노동과 임금노동에 기초를 두고 자본주의 사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들인 이후로 노동이라는 것은 집 밖의
공업노동으로 대표되는 생산노동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도 특히 여성들은 노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사노동인데요. 가사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허드렛 일로 여겨지고 가치 없는 일로 여겨졌던 가사일에 대해서 노동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가시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가사노동이라는 말은 재생산노동으로 포괄되는 더 넓은 범위의 노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산노동은 생산노동에 대비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모든 노동들에 대해서 붙인 이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재생산 노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일상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우리가 흔히 가사일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청소와 빨래, 밥 짓기와 같은 가사활동 전반을 일컫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재생산하는, 특히 구성원 중에서도 노인과 병자, 아이를 기르고 보살피는 돌봄과 양육노동을 일컫기도 하고, 혹은 드물게는 자녀의 출산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생물학적인 재생산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논의를 하게 될 가사노동은 이러한 재생산 노동의 범주들 중에서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리자면, 가사노동 중에 핵심이 되는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각자마다 그 사람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빨래가 가장 힘든 일이지 않을까, 힘들고 귀찮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설거지가 가장 매일매일 해야 되면서 귀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청소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대답들은 사실은 근대 이후에 우리 생활의 위생에 대한 표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사 노동들 중에서 혹은 재생산 노동 중에서 어떤 것이 핵심이 되는가도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정근대 사회의 경우에는 재생산 노동 중에서 어떤 것이 핵심이 되었는가를 질문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정근대 사회, 전통 사회에서 가사노동의 핵심은 빨래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전통 사회, 조선시대의 노비노동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들이 간에서 상전을 위해서, 주로 이제 양반들을 위해서 이 각종 가사일을 수행했기 때문이죠. 주지하시다시피 노비는 여자 노비를 비라고 부르고 남자 노비를 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노비 노동에서부터 살펴보았을 때 이미 이 조선시대에도 남자 노비인 노가 하는 일과 여자 노비인 비가 하는 일이 성별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이 달랐습니다. 여자 노비인 비의 경우에는 물깃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엌일, 그러니까 밥 짓는 일이 주가 되겠죠. 그럼 부엌일이 주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곡식 짓기와 바느질, 옷 짓기, 빨래, 마루와 청소, 병자 간호 등을 도맡는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자 노비인 노의 경우에는 뗄나무 해오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청과 뜰 청소, 울타리 짓기, 주택 수선, 기름 짜기 등을 수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핵심이 되었던 일은
비의 노동 중에서는 물깃기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물깃기와 연결이 되는 부엌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엌일을 전담하는 비에 대해서 이 주비라고 부르거나, 그러니까 주방할 때 주자를 쓰는 거죠. 지금 주비라고 부르거나 이 취사할 때 취자를 써서 취비라고 부르는 말이 전해지고 있고, 이 부엌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물깃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노비인 노의 경우에는 뗄나무 해오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당시에 한자어로 급수 그리고 부신이라고 일컬었는데, 그래서 합해서 부신급수 혹은 신수라는 말이 당시 일상의 재생산 노동의 핵심이자 노비 노동을 대표하는 말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수가 가장 먼저 가정 내로 외주화되고 상품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부신의 신을 담당하는 땔감의 경우에는 도성 한양 주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성에 금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부터 17세기, 18세기 경부터 땔감은 사서 쓰는 것이 되어 왔습니다. 금산 정책이라는 것은 도성 안에 있는 산들의 경우에는 벌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땔감을 해올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주로 이제 강원도 등지에서 베어온 제목들이 이렇게 뗄나무 시장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시기가 되게 되면 석탄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석유와 같은 새로운 가정연료도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까지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만 이런 새로운 연료를 쓸 수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물깃기, 그러니까 급수의 수를 담당하고 있는 물깃기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인가에서 먼 우물이라든가 냇가에서 물을 길어 와야 하는, 그러니까 한양을 비롯한 이제 도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경에 물장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청 물장수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외지에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서울로 이주를 해온 외지 출신의 사람들인데, 물장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보통 여성의 일로 여겨졌던 물깃기가 남성이 담당하는 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장수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사는 것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1908년 서울의 경우에는 1908년에 개시가 되었던 것이 상수도 급수이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일찍 상수도가 개시되었던 것이 인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이 먼저 개시가 되었던 이유는 그 지역에 일본인 거류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일본인들의 거류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가 개시되기 시작했는데, 일제 시기에 와서도 사실은 상수도의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이 되기는 합니다. 여튼 이렇게 물장수를 통해서나 혹은 수도를 통해서나 물깃기라는 것도 이 간의 노동으로 소비가 되기보다 자원이나 상품으로서 이 대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통사회의 재생산 노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뗄나무 하기와 물깃기가 상품화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간의 노동에서 남성이 담당하는 노동의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간의 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점점 남성의 기여가 줄어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성의 노동으로 집중되어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노비 노동을 통해서 그 수행이 되던 타인에 대한 가사 노동, 그러니까 가사 서비스 노동의 초기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이런 노동의 점차 행랑살이 노동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행랑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통 가옥 구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편에 있는 그 평면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안채가 있고요. 여기 사랑채가 있고 여기 사당이 있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안쪽에 있는 안채가 이제 여성들의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바깥에 있는 비교적 더 바깥에 있는 사랑채는 남성들의 공간이었는데 행랑채라고 불리우는 이 바깥 건물채가 있습니다. 대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건물채가 행랑채이고 앞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죠. 그 전통 가옥 구조에서 이 바깥 그 테두리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마침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붕을 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행랑채에는 누가 살았느냐? 하인들이 살았습니다. 하인들이 사는 공간이 행랑채였고 그 전통 사회에서는 노비들이 살았죠. 노비들이 사는 공간이었는데 이러한 행랑채의 주인이 근대 이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바뀌어 가는데 그러면서 행랑살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0세기 초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20세기 초가 되면은 지방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농민들이 이촌 향도를 통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에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온 사람들이니까 집세를 낼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고 그렇게 이 인구가 모여들면서 그 서울에서는 벌써부터 주택난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잠시나마 기거할 공간을 찾다가 본래 하인들이 살던 양반들의 행랑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행랑채에 살고 있던 하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 중에 상당수는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떠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상당수는 떠나고 빈 공간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 하인들의 공간인 행랑채에 살기 시작했고 그것을 행랑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랑살이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면 1922년에 잡지 개벽에서는 행랑살이가 너무나 번성하고 있다를 지적하는 논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성 분해에 지금 행랑살이 인구만 4에서 5만에 달한다. 하나의 행랑 계급을 이루고 있다. 이 수치는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이제 경성부라고 불리우는 그 좁은 서울 지역 내 인구를 생각을 하면 어쨌든 이 4, 5만에 달한다는 인구는 한 20% 정도는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인구가 행랑살이 인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전 시대의 노비와 주인이 맺는 관계하고는 좀 다른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주 공간을 얻는 대가로 집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이 주인집을 위한 간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신분적인 예속 관계가 경제적인 관계로 재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집과 행랑살이 간의 상호 인식의 충돌과 갈등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인집에서는 행랑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인을 대하듯 하는 하대를 지속하는 반면에
이 지방에서 올라온 본래 하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나는 하인이 아니다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조선일보의 1935년 기사입니다. 조금 뒷시기이긴 합니다만 행랑사리가 확 이렇게 번성하는 건 1920년대 초가 최고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뒷시기이긴 하지만 이 인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주부와 어머니 싸우고 고소질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보시면은 주인아 씨와 행랑사리 여자가 사소한 일로 싸우고 고소질까지 한 사건이 있다. 분해 인사동에 사는 리언년이라는 여성이 있었나 봐요. 리언년은 지난 20일에 자기 집 행랑에 있는 여자 김성녀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붙잡고 뒤잡이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괄호 안에, 그러니까 이름 뒤에 있는 이 숫자는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 주인집 여자가 젊죠. 25살밖에 되지 않았고 행랑사리 여자, 그러니까 행랑어멈이 38살입니다. 근데 이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싸움을 하게 되니까 리언년이 뭐라고 하냐면, 행랑어멈년이 건방지게 주인아 씨를 때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붙잡은 김성녀의 무명지를 깨물어서 2주나 치료할 상처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성녀의 대응이라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매우 근대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옵니다. 당장에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빚을 내서요. 빌려서 12원을 빌려서 진단서를 받은 후에 상해죄로 이 리언년을 종로경찰서에 고소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리언년도 역시 맞고소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행랑사리 중에서도 행랑어멈과 행랑아범의 역할이 또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행랑사리라고 하면은 주로 기본적으로 이제 행랑어멈과 행랑아범의 내외가 있는 한 가족인데요. 한 식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주인집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건 행랑어멈입니다. 그럼 행랑아범은 무슨 일을 하느냐? 행랑아범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뭔가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딱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집 안에서는. 그래서 밖에서 주로 날품팔이를 하거나 인력 좀 이렇게 사정이 괜찮은 사람들은 인력거군을 하거나 청소부를 하거나 지게꾼을 하거나 생선장수, 고구마장수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벌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일정한 생업이 없는 상태였고 군식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날그날의 벌이가 없는 날에는 무엇을 하느냐? 주로 이 좀 넓은 행랑방에 모여서, 그러니까 대갓집 행랑방 이런 데 좀 크죠. 그런데 모여서 노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10년대부터 조선 총독부가 이 치안을 명목으로 불황자 단속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1910년대 불황자 취체에 이 행랑아범들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간해노동에서 남성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성들만 있으면 간해노동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히 이제 남성들까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1928년에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대갓집 행랑에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 어멈은 진고개로 가고 딸은 우동집으로 가고 남은 것은 병든 아범뿐이 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행랑사리라는 것도 20년대 후반부터 점차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행랑방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행랑어멈의 경우에는 여성 가사 노동자, 즉 식모로 가게 되고,
이 딸은 우동집으로 간다라는 건 사실은 우동집은 당시에 이게 조금 좀 그런 접객업의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그 유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당시에 그 젊은 여성들, 젊은 그 경제적 하층의 조선인 여성들을 둘러싼 노동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열악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횡랑방에 어디에도 갈 수 없어서 횡랑방에 남은 것은 병든 아범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횡랑살이가 왜 쇠퇴하게 되느냐? 이것은 서울 주택난의 심화로 집값이 폭등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주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심할 필요가 있어지는 국면이 된 것입니다. 횡랑살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언급했듯이 이 한 식구를 다 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생계도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여기에 세입자를 들이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인들이 하지 않았던 가사노동은 누구에게 시키느냐? 여성 한 사람만 들여서 이 가사노동을 시키고 대신에 약간의 급료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횡랑살이 단계에서도 이미 횡랑어멈만 가사일을 하고 횡랑아범은 집 밖에서 다른 벌이를 하고 있었죠. 실제로 당시에 이 집세의 수준이라든가 이제 급료의 수준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1920년대 중반에 서울에서 부엌에 있는 횡랑채를 한 칸만 세에 놓아도, 물론 이제 조금 개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한 칸만 세에 놓아도 최소 한 달 6원 50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횡랑채는 보셨지만 이 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 식구에게 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을 이제 세를 줄 수도 있고, 이 학생들을 받아서 하숙생을 둘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반면에 1910년대에서 1920년대를 통틀어서 조선인 가정의 가사노동자 1인의 급료는 한 달 겨우 1원에서 3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횡랑살이 식구를 내어 보내고 횡랑채에는 다 세를 주고 식모를, 가사노동자를 들이는 게 훨씬 이익인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920년대 중반부터 특히 서울과 같은 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커뮤니티가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1920년대 중반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곡의 일본인 부락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진곡에는 이제 남산 밑에 일본인들이 이후에 주로 집중해서 살던 그 지역인데, 이쪽을 통과하면 골목마다 전일에 보지 못하던 조선 여자들이 일본 게다짝 혹은 해진구두를 끌고 닭의 둥우리 같은 포대기에다 일본 아이를 업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것은 1925년 1월 그 잡지 개벽에 이 신년의 풍경을 그리는 글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인 커뮤니티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조선인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급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 여성들의 입장, 기존에 횡랑어멈을 하거나 혹은 이제 조선인 집에서 이러저러한 이 남의 집살이를 하거나 혹은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도 이 행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이제
그 뚜렷한 생업이 없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의 입장에서 일본인 가정에서 식모로 일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본격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 일본인 거주지에서 일하던 조선인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조선인 식모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아이를 업고 이제 게다를 신고 있죠. 그리고 일본인 여성의 뒤를 따르고 있고요. 양지에 모여 있는 소위 오마니들이라고 이 캡션이 달려 있는 일종의 캡션이 달려 있는 이 사진은 1920년대 그 후반에 조선일보에서 제가 가지고 온 그 사진입니다. 이 사파도 보시면은 그 위에 걸치고 있는 포대기처럼 걸치고 있는 옷이 일본식 옷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여성은 조선인 여성인 것으로 보이죠.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 사실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가사노동자들에게 어멈이나 식모라고 불리우던 당시의 가사노동자들에게 주는 급료의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조선인 양반 가정에서도 자꾸 이제 이 사람들이 일하러 일본인 가정으로만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급료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뭐 1원, 2원 뭐 이렇게 주면 이제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색낼 수 있고 뭐 이 정도였는데 점차 이제 1920년 후반부터 한 1928년경부터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진국에서 월급을 너무 잘 주니까 이 어멈 구하기가 힘들다, 행랑 어멈 구하기가 힘들다,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점차 여성 가사 노동자에게 급료를 주는 그런 현상이 좀 더 뚜렷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가 어떠했느냐? 1930년경에 이 조선에서는 최초의 인구 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조선 국세조사가 행해집니다. 사실 일본 본토에서는 1920년에 처음 행해지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1919년에 3.1운동이 빵 터졌기 때문에 1920년에 이것을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국세조사라는 건 처음으로 굉장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면밀한 이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 것인데요. 지금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년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1930년에 조선 국세조사 본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직업조사 항목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 분류 중에서 가사사용인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사사용인이 어멈, 식모, 행랑어멈이라고 불리었던 가사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국의 가사사용인의 수는 12만여 명 정도 되고요. 이것은 유업자로 분류된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 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분류된 인구 수에 대해서 1.2%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2%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당시에 80% 정도가 농업 종사자였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비농업 직업 중에서는 그렇게 작은 비중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이 가사 사용인의 비중이 컸는데 경성의 경우에는 특히 12,000여 명이 가사 사용인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성 유업자 수에 대해서 9%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행해진 조선 국세조사에서는 가사 사용인의 수가 17만여 명으로 나타나서 약 43% 정도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사실은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의 계층 분화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많은 농민들이 몰락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이출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여성 농촌 이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가사 노동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언론에서는 직업 소개소의 소개 실적을 통해서 이 식모들의 활약상을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에 나오는 이제 헤드라인만 뽑아 보아도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학력의 지식분들이 직업 소개소로 몰려들어도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어멈들이 취직자 수의 부활을 점령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선 사람의 사회에서는 부득이 사내는 놀고 여자는 벌이를 하여 한 집안이 살아가는 현상을 이루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조금은 과장이 섞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매일신보는 어멈 전성기다 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9년에서 30년, 31년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몰아치면서 일본이든 식민지 조선이든 실업률이 굉장히 높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실업의 상황 속에서 직업 소개소를 통해서 이 식모들만 취직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채로운 현상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실제로 1927년부터 총 1941년까지 직업소개소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직업소개 성적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혼외사용인이었습니다. 보시면 1939년까지는 이 혼외사용인이 다른 업종을 압도하면서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직 업종 중에서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성 공장 노동자들의 수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하나는 점선이고 이제 하나는 막대 그래프가 되어버렸는데요. 공장 종업자의 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연대기적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연도별 조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가사 사용인의 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국세조사 본조사가 행해지는 연도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이죠. 1920년에서 1940년의 시기 동안 여성 공장 종업자의 인구는 최대 8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1930년대 중후반 이후에 이 일명 조선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업 노동자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8만 명 정도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여성 가사 사용인의 인구는 30년에 이미 9만 1천여 명이었고 1940년에는 13만 5천여 명이었기 때문에 늘 공장 노동자의 수를 압도하는 수의 이 가사 노동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모들이 등장하는 한편으로 또 반대편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또 다른 계층, 주부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부라는 것은 근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근대의 원리에 따라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자
주부라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근대적인 주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근대적인 주부의 모습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 세계적으로 가정학, 가정경제학이라는 것이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미국이었고요. 미국에서 가정과학운동 혹은 가사합리화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20세기 초에 유럽,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가사과 혹은 이제 가정학과라는 것이 설치가 되고, 그 대학의 고등교육을 통해서 가정학을 이수한 가정학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여성들이죠. 이 고학력의 여성들이 가정학 전문가로서 이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가정학 지식을 사회에 전파를 하면서 주부를 각 가정의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경영자로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 시기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세기 초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동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통제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것이 테일러주의,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그런 경향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 노동 공정을 잘게 쪼개서 극도로 이제 효율적인 그런 이 노동 방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포드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대표되는 이 부분도 조금 죄송합니다. (20세기) 초부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이 테일러주의라든가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과학적인 관리법이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동 과정을 이제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갠다거나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극도로 효율적인 그런 방식의 공정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경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테일러주의나 포드주의의 과학적인 관리법을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적용을 하자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사도 산업 현장의 표준화와 마찬가지로 표준화가 되어야 하고, 가정을 경영한다라는 것도 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만큼 경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노동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통제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이 가사노동도 시간과 동작을 배분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대 효율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최소 면적의 이 최소 인원을 가지고 과학적인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장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소 면적의 최대 효율의 강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 프랑크푸르트 키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키친이라는 것은 1925년에서 1930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주거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제 하나의 선진적인 부엌 모델로서 나타났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키친을 디자인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첫 공인 여성 건축가라고 얘기가 되는 마가레트 슈테리오츠키였습니다.
이 왼편에 보이는 사진들이 당시에 전시가 되었던 프랑크푸르트 키친의 모습이고요. 사실 이 마가레트 슈테-리오츠키는 이 프랑크푸르트 키친을 유럽을 횡단하던 당시 미트로파 기차 식당 칸의 부엌을 참고를 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횡단 기차이면서 이 승객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했는데 기차 칸에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이 식당이 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집기를 굉장히 집약적으로 걸어놓고 최소한의 면적에서 이 요리가 가능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일반 가정에도 이 최소 면적의 효율적인 주방 공간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식당 칸에 그 집기를 수납하는 방식이라든가 혹은 그 조리대와 그 싱크대와 그리고 이 오븐까지의 동선이 굉장히 짧게 만든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참조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방의 모습이죠. 오늘날 한국의 아파트에 있는 그 주방의 모습은 이 프랑크푸르트 키친을 대체로 모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프랑크푸르트 키친에서는 그 여성 1인, 그러니까 주부 1인이 이 가사노동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근대적인 이상이라는 것이 그 많은 가정에서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실과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가사노동의 주 담당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 시기에 행랑사리의 그 서로 간의 인식 충돌과는 또 다른 양상의 인식 충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0년대 말부터 신문 잡지에서 여러 가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 명사 좌담회라는 것이 많이 열리게 되는데 이 가정생활 개선 좌담회라든가 식모를 토론하는 좌담회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주부의 입장을 항변을 하고 있는 신여성들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 명사라는 이름으로 이 좌담회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식모에게 일을 시켰을 때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식모들의 교양이 문제다. 그들에게 약속을 한다거나 일을 규칙적으로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리석은 노릇이다. 가스 쓰는 법을 며칠 동안이나 가르쳐 주었는데 숯불 쓰듯이 마구 썼다. 무교육한 사람은 뇌를 써서 해야 할 순서를 가르치면 도리어 원수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이 신여성 주부들 안에서도 좀 내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근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정학을 적용을 하면서 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위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신여성 가정들에서는 가사노동자를 통해서 이 가사노동을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이 이상을 관철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신여성들에 대한 남성 지식인들의 반감이 높아지면서 자기 손으로 살림하지 않고 이 식모를 쓰면서 사치를 부리는
신여성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그래서 신여성들은 밥 짓는 일을 시키더라도 반찬만은 내가 만든다 라거나, 부엌에 가서 그 지도와 지휘를 하는 것은 주부인 나이다 라는 식으로 항변을 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대에 와서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가사노동자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왜 여성의 일로서 여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노동의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지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그 식무전성기라고 불리었던 일제 식민지기가 끝나고 사실 가사노동자는 다시금 팽창하는 시기가 오죠. 50년대, 60년대 그 식모들이 다시금 우리 사회에 큰 규모로 나타났다라는 걸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사노동자들은 해방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여성 노동력을 공업 부문에서 대거 흡수하면서 감소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0년대 이후로 젊은 여성 노동력을 많이 소요하는 경공업이 발달을 하면서 가사노동자의 수는 급감하였고, 1980년대 이후로는 시간제 파출부가 주류를 이루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가사 서비스 노동의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에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돌이켜볼 만한 논쟁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대부분 전가되고 있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에서 가사 서비스 노동이 다시금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선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법률이 처음 공포가 된 것은 1921년 6월이었습니다. 줄여서 가사 근로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사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가사 사용인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70여 년간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서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든가 퇴직금, 연차수당을 비롯해서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이라는 성과를 통해서 가사노동자들도 이제야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을 매개로 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해왔던 많은 이들의 성과를 무화시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이 작년인 192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1923년부터 일부 그 보수 국회의원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일부 정치권에서 이 가사근로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필리핀과 같은 외국인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면서 이것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용에 대한
이 노동권과 인권 침해 문제로 비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 가사 서비스 노동을 둘러싼, 가사 노동자들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모두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문제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의 기사인데요. 100만 원이면, 한 달 100만 원이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사회 진출과 이 가정 내에서의 돌봄 노동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이 육아 출산 대책으로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장들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노예 노동을 하라는 것이냐, 국내 여성을 위해서 외국인 이주 여성을 착취하자는 말이다 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운동의 성과를 빛이 바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반발을 불렀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당시에 반발하는 가사 노동자들의 시위 사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실제로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바가 있었죠. 그리고 해외 언론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도입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죠.